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야말로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장사를 오래 하신 사장님한테 순수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예. 시간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거거를 좀 하고 계신데 장사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요식업은 올해가 11년 차고요. 만 10년이 이제 됐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30살 때까지는 예. 뭐 직장 생활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전에는 영업직을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영업적으로는 처음에는 제약 영업으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예. 그 이후에는 제약 영업에 갖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게 까놓고 말해서 영업사원 중에 쉬운 영업은 없는데 월 수입에 대한 한계가 뻔히 있잖아요. 네, 월급 그렇죠. 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신입사원으로서 일을 해도 실적도 좋고 해서 차라리 같은 일이라면 월 수입이 많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보험회사 쪽에 법인 영업 쪽으로 갔고 법인 영업 쪽으로. 네, 예. 그쪽에서 6개월 정도를 하다가 개인 영업 쪽 회사에서 스카웃을 받아서 옮기게 되죠. 그 40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때도 뭐 보험 업계 쪽에는 영업사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MDR 팀이 뭐 이런 네. COT, TOT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COT 정도는 제가 달성을 해서 COT가 뭐 얼마 동안 뭐 1등을 하고 예, 뭐 예. 그런 그러니까 것들인데. 연수입 네. 그냥 철저하게 거기는 돈으로만 움직이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2억 몇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COT가 그죠? 예, TOT가 한 7억 정도, MDRT가 한 8천 정도, 뭐 그 정도 됐었는데. 근데 이 정도면 어쨌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시고 그렇죠. 안정적인 되셨던 고객도 건데. 갖고 있고 있는데 이제 돈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직장에서 원했던 네. 많은 일과 많은 돈은 벌게 됐는데 영업이라는 게 쉼없이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영상에 남기셨던 이제 노예 생활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뭐 200만 원 노예, 1000만 원 노예 철저하게 공감하는 거죠. 그 당시 제가 30살에 느꼈었던. 그래서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도 제가 잘하고 좋아했던 요식업을 하고 싶었어요. 요식업도 원래는 한식이나 뭐 양식 쪽이었는데 햄버거를 전 싫어했거든요. 사업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임금의 인상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이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진 자금력에 비해서. 그럼 요식업이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요리를 배우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었고 그럼 그 전에 뭐 따로 요식업과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좋아했던 건가요? 아니면 요리를 하거나 평소에 그런 것들이 좋아서? 취미 정도는 아니고 군대가 아. 시작이었는데 군대가 저는 좀 특이하게 기무사를 갔는데 그쪽에는 뭐 간부 사병 식당이 따로 없어서 군대에서 시사병을 해봤자 배울 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당신 군대에서 배우는 거 치고는 나름 기본은 배워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걸 가지고 나와서 취미 생활을 해온 거죠. 그러다가 이 업으로 하려면 뭔가를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 제가 업종을 수제복으로 선택한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서 한 6개월 정도를 현지의 가족이나 소개를 받은 분들을 통해서 현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배워서 그 다음은 뭐 다 뻔한 거죠. 한국에 와서 괜찮다 싶은 프랜차이즈 직원으로 들어가고 일을 하다가 그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또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요. 6개월 동안 햄버거 배우려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에 영업직으로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이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그게 너무 싫고 그 시기가 리먼 사태 그때 2007, 8년 그때거든요. 8,9년 예. 완전 지옥인. 네. 그때 예. 스테이크. 최악이었죠. 예. 그 시기를 하면서 말 그대로 자신감보다는 공포감이 처음으로 밀려온 거죠. 열심히 하고 내 능력이면 되라는 게 처음으로 무너진 시기니까 아예 모든 걸 리셋하고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제대로 했었어야 되니까 돈은 얼마 있잖아요. 3년간 모아둔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걸 싹 정리를 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 어디요? 미국, 뉴욕, 뉴저지, 그리고 시카고 이 세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냥 가진 않으시고 어떻게 연고가 좀 있으셨어요? 이모님이 계세요. 아 계셨어요. 미국 시민권자로 이제 이모부나 이모가 그쪽에 다 살고 계셔서 그분의 이제 지역 커뮤니티 소개를 받아서 안 그러면은 제가 취업 비자 없이 뭐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네. 그런 걸 맞춰주셨죠. 제대로 실력을 배워오긴 했어요. 그때의 실력이 지금도 아직도 베이스가 돼가지고 메뉴 개발이나 그런 거에 영향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3년을 해보니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돈이 안 되고.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예를 들면 내가 돈도 벌어보고 내 걸 하고자 해서 본토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여기로 하겠다는 마음을 네. 딱 먹었는데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할 때 네. 그때 생각했던 기준이 따로 있으세요? 그때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데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왜 그 어떤 브랜드로 네. 들어가서 직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뭐 딱히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수제버거라는 시장 자체가 하고 하는 네. 너무 큰 공룡 기업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영세한 업종 그 브랜드밖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공룡기업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배울 게 없죠. 네, 모든 게 그렇죠. 시스템화가 돼 있고 제가 뭐 그 자리에까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들어갔을 때 너무 큰 기업을 가면 오히려 네네. 하나의 부속품만 그렇죠. 될 뿐이지 새로운 걸 내가 사업을 하기 전에 쌓아야 될 그런 네. 것들은 얻기가 좀 힘들겠다. 이런 것들 그 당시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체가 이제 부장까지 역임을 하시다가 나와서 창업을 한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개인 매장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고 딱 하는 그 찰나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돼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때 많은 걸 배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 당시에는 그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 몰랐지만 어떻게 운영이 됐었고 어떤 게 관가됐었던 게 문제가 됐던 건지를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 3년을. 운영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거를 제 브랜드로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 그게 언제쯤이셨어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요? 지금 매장은 몇 개 운영을 하고 제가 직접 운영한 매장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하나고 없어요. 따로- 하나고 다른 매장은 가맹점이죠. 직영이 아니에요. 다른 가맹점을 하신다는 거는 누군가 가맹점을 내달라고 했으니까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 지인이죠. 지인인데 그 그분도 요식업계에 원래 아주 오랫동안 몸담으셨던 분인데 저는 양식인데 그분은 스시 쪽이었어요. 일식 요리사니까 전혀 연관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분 이제 서로 좋은 관계로 이제 만나서 정보를 나누다가 저는 그분한테 배달을 배웠어요. 수제버거는 배달이 원래 없었잖아요. 네. 근데 배달은 뭐 전혀 접근 방법이 다른데 모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애초부터 배달업에 자리를 잡으신 분한테 배달의 특징을 배우고 그래서 배달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매장은 배달 매출이 90%가 넘어요. 홀 매출은 불과 10%가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홀 매출이 그만큼 너무 말이 안 되게 낮은 거죠. 매장 오픈한 지는 대략 만 3년이 됐는데 3년 전 초반의 매출과 홀 매출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가 위에 올라가면 성일고등학교, 뭐 성일여상, 뭐 그렇죠. 네다섯 개가 9개가 있어요. 9개예요? 네.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 제가 네. 궁금했던 게 수제버거라는 게 어쨌든 비싸잖아요. 그쵸. 예. 얼마나 먹을까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대상 자체가 수제버거가 타겟층이 아니어서 아예 접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된 건 였어요. 가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은 그 가격까지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거로 계산을 했고 어쨌든 가성비와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치킨 이제 닭고기 버거를 네. 이제 주력으로 했으니 닭을 좋아하지만 꼭 닭만 먹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10번 먹으면은 같은 가성비에 같은 저기라면은 제 것도 한번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액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버거보다는 좀 저렴한 축에 속하나요? 저렴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저렴하죠. 전 물가 감안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할 진짜 정도. 싸네요. 지금 이것도 가격을 아주 많이 인상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격 인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원래 저도 김밥을 하고 있는데 김밥 사업을 하기 전엔 저는 김밥을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네. 생각보다 코스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엄청 원가 높아요. 코스트가. 네. 수제버거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수제버거를 하려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저단가로 판매를 하면은 어느 정도 코스트가 돼야지 그래도 퀄리티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수제버거는 코스트가 식재재 코스트가 40% 미만인 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특히 뭐 프랜차이즈다 그러면은 자기들 말로는 이것저것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면 42에서 45% 무조건 거기까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살인적이죠. 그런데 그나마 수제버거, 그러니까 버거집은 특징이 첫째로는 평수가 크게 할수록 무조건 망하는 지름길.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프랜차이즈랑 수제버거는 다르니까요. 네. 그리고 사람의 인력 비용, 충분히 한 명이나 두 명에서 관리가 가능한 그 인력, 그걸 모든 걸 감안했을 때에 그래도 살아남을 마진율 대략 뭐 20% 전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게 아시다시피 장사라는 게 계속 더 안 되면 더 안 돼도 문제지만 더 잘 돼도 더 문제인 거잖아요. 예.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식자재는 코스트는 그대로 올라가고 예. 거기다 인건비는 계단식으로 다 고정비로 계속 올라가 버리면 아무리 매출이 어차피 가게 평수 대비해서 매출 한계는 정해져 있으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진율은 떨어지고.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인원으로 최대 효율을 지금 발휘를 하고 딱 거기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첫 번째는 그건데 두 번째는 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접근법을 생각했어요. 식자재 코스트를 건들지 않으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예. 마진율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생존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지만 결국에는 마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존을 하고 그 이후에 만족도에 따른 아유, 그럼요. 네네. 예. 뭐 이건 그 부분은 제가 똑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항상 대상이 초보 창업자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을 아는 했어요. 사람이 마진 생각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그렇죠. 마진 생각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요. 이건- 마진을 안 생각하고 네네.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프랜차이즈면 어차피 본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저기는 네.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초보 창업자가 저처럼 개인 매장을 할 때는 모든 레시피와 가격까지도 내가 선정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예. 보통 사람들은 가격은 시장 평균에 따라가고 품질이나 양도 시장 평균에 따라가요. 근데 그 이외의 기타 부수적인 이벤트라든지 프로모션, 광고 마케팅 이거는 개인이 또 개인의 형편에 맞게 조정을 하다 보니 저는 사업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지만 아주 손쉬운 방법. 모든 재료를 가장 싼 거를 선택을 해요. 모든 재료를. 모든 재료를 싼 거를 선택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김밥이라 치면 김과 예. 밥과 쌀과 재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식재료 중에서 그 식재료의 퀄리티가 낮아졌을 때 그 차이의 편차가 심해지는 재료를 제외하고 아. 나머지 가격 편차, 코스트의 편차는 심하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별반 없는 식자재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식자재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양, 포장, 가니쉬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손을 대는 거죠. 햄버거를 이제 한 10년쯤 가까이 7년 이상 편업에 있었어요. 뭐에 손님들은 만족을 한다든가 뭐는 뭔가가 빠지면 불만족스럽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예민하게 보는 그 민감도가 높냐 낮냐를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썼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 거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질 낮은 걸 써도 어차피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건 그렇죠. 좀 싸게 한 거고 딱 티가 나는 것들은 그렇죠. 확실하게 좀 주고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나름대로 노하우 맞춰서 이게 세팅을 하셨다는 네.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사장님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적정 매출을 해가지고 네. 따지고 나니까 20% 마진을 가져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사람이 지금 가맹점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네. 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똑같죠. 똑같아요? 네, 100% 똑같죠. 기준 매출 뭐 매출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돼야지 그 정도가 나오고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건 그런 아니고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매장 자체가 뭐 10개, 30개 되기 전에는 정식으로 프랜차이즈 등록도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수익을 뭐 얼마를 볼 수 있겠어요. 다 생계형 프랜차이즈를 저는 생계형 프랜차이즈를 꿈꾸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물류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면 그 순간 그렇죠. 본사는 어떻게든 생존을 할 수 있겠지만 매장은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지론이에요. 그럼 모든 걸 다 전수만 해주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전수 창업의 개념인 거죠. 그런데 전수 창업이 말 그대로 전수 창업을 하고 책임을 안 지면 거기서 끝인데 네. 매장 운영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레시피 계속 조정이 들어가고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비용이 들지 않죠. 제가 혼자 했을 때 제가 조직이 생기지 않고 아직 소규모일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그 분점과 제가 마진율이나 모든 구조가 똑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본사가 갖는 이제 유통 마진을 보질 않고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레시피를 접근을 하고요. 똑같은 데서 같이 주문을 하는 게 그렇죠. 있는 거죠. 같은 공급사는 뭐 예, 예. 아시다시피 똑같은 재료로 하고 똑같은 프로모션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다.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코스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올 건데 배달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임대료 부분이나 관리비 부분은 거의 들어가지가 않고요. 3% 정도 생각하거든요. 3%면 그 식자재 코스트와 인건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가 3% 내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럼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미미하죠.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매출이 되면 몇 명이 일해야 된다는 TO가 정해져 있는데 네. 저는 반대로 두 명의 TO로서 맞춰야 되는 매출을 먼저 맞추고 사람을 뽑는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해요. 뭐 그거는 이미 한 10년간 운영해 오면서 뭐 여러 번 망해보고 그건 진짜 노하우신 거네요. 10년간 일하면서 일을 못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장 두 명의 키파를 제가 가져가서 두 명이 해야 되는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500이다. 이건 혼자서 절대 못한다. 둘이 해야만 한다. 그럼 저 혼자 2,500 하고 대략 한 4,000이다. 그럼 진짜 혼자 못하거든요. 한 3, 4명 해야 되는 건데 2,500 되면 인제 한 명 쓸까? 그럼 한 명을 뽑고 그거에 맞춘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 뭐 3,500, 4,000을 맞추고 사람을 뽑고 그거에 맞는 매출을 늘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빼고 그 기간이 네. 짧게 확 당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500으로 두 명이서 일을 하셨는데 네. 이 정도 되면 2,500을 혼자서 일했죠. 그게 가능해요? 2,900까지 혼자 했는데 한 3,500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3년간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고 짜증나는 건 누구나 똑같은 사람 관리잖아요. 예.
근데 사람 관리가 어차피 6개월 이상 일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친다면 그 사람의 교육기간이 얼마나 짧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무한대로 사람은 돌리면 되는데 3개월 가르치고 3개월 쓰고 내뱉으면 완전 정말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워서 가르치는데 정말로 3개월이 걸려. 한 1년을 일하면 원래 요식업계에서 정말 오래 일했는데 3개월 가르치고 1년 일하니까 쌍욕이 나오더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모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레시피가 이제 손을 댈 때 코스트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말을 쉽게 표현을 드렸지만 근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람 손이 적게 가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빠르게, 쉽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많게.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칼질하면 손 다치고 그러면은 당연히 생산 캐파가 줄어들 네.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칼을 안 쓸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레시피 자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시간대로 접근이. 단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졌다는. 그 와중에 분명히 발생하는 거는 퀄리티가 떨어져요. 맛이 없어져요. 근데 맛이 없어지지만 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버거를 주문해야 되는가를 제가 오히려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위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은 제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그게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했죠. 뭐 당연히 오픈을 할 용의가 있고요. 예, 예. 예. 보통 그 네. 버거집이라고 하면은 네. 유동이 많고 네.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좀 핫플레이스 같은 데서 네.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말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만큼 통용이 되고 만약에 배달이 아니라 효율적으로다가 진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잡는다고 한다면 네. 보통 어느 정도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왜냐면 배달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진짜 그야말로 사람 많은 데서 진짜 막 두건 쓰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할 텐데 탑버거가 아니라 일반 버거 네. 네. 창업에 대해서 좀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고려돼야 될 거는 목표가 뭐냐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맛집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버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요식업 사장이 되고 싶은 건지 그걸 먼저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할 게 없어서 취업이 안 돼서 돈은 벌어야 되겠고 마침 여유가 있거나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창업은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김치찌개집이나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기 싫고 그러면서 선택하는 게 수제버거집이에요. 예.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맞아요. 사람이 많고 핫플레이스인 곳에다가 버거집을 차리는 게 맞으나 제가 장담하건대 어떤 집도 수익을 낼 수 없어요. 만족할 만한 수익이죠. 리스크는 어마어마한데 돈은 절대로 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요식업을 하면서 이제 제 나이가 이제 40인데 가정이 있고 아이가 한 둘쯤 있으면은 한 달에 한 500 정도를 번다 그러면은 그냥 비단 들고 먹고 사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최소 생계 비용이라고 저는 생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 누구가 미래를 준비 안 하고 최소 생계 비용을 저기 하겠어요. 예. 어차피 창업해서 재계약 3번 해서 4번째 재계약 6년차 들어갈 때는 내가 이걸 수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느냐 아니면은 권리받고 자리 이전하느냐 이 고민을 누구나 해야 될 텐데 예. 그러면 결국에는 무조건 감가상각도 적용이 되고 돈을 모아봤자 제자리 걸음이란 뜻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월 1000을 꼭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 800이 연 1억이죠? 월 1000은 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들어가도 월 1000을 벌 수 없어요. 절대로. 버거 쪽에서 한정했을 때 네, 그렇죠. 수제버거에 예, 한정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아까 원가 코스트가 코스트, 너무 높다는 원가 거죠. 코스트가 너무 네. 높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는 핫플레이스인 공간에서 라는 전제하이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예가 성수동에 가면은 이제 TV에 지금 계속 나오고 네네. 요즘 한참 광고를 돈 주고 하시고 계신 수제버거집이 있는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러 평당 9만 원 이상 가는 자리는 안 한다. 그런 나름의 고집을 갖고서 매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성수동 그 이제 블루버틀 매장 근처로 해서 매장 한 4개 정도로 운영을 하시는데 업종이 다 다르죠. 그런데 저는 그 사장님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건비 코스트는 어쩔 수가 없는데 거기다 임대료까지 나가버리고 어차피 수제버거라는 것 자체가 소비층이 굉장히 얇고 매니아틱한 면이 있지만 아무리 매니아틱해도 삼시세끼 햄버거 먹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겠냐고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수제버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집이라고 한다면 뭐 1000세대만 잡는다고 해도 한 집에서 일주일에 2번은 찾아와서 그쵸. 먹으니까 네. 그러면 1000세대만 잡고 간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수제버거라고 한다면 1000세대가 아니라 15,000세대, 2만 세대는 잡아야지 2만 세대 정도 멀리서도 올 만한 상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2만 세대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가느냐 이 둘 중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가정을 그걸 할 때 넘는다고 생각해요. 넘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맛집이냐 돈을 벌 것이냐 그건 결국에는 판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맛집이고 인기 있는 집이 되려면 정말 괜찮게 하고 TV 나오는 집들 있잖아요. 대략 9,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단가가 잡혀져요. 그런 집들이 맞아요. 그런 집들은 월세나 임대료나 접근성까지 따져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고 내가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런 데는 당연히 창업 비용 자체가 많으니까 아무나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돈을 벌고 싶은데 난 취업 못하고 어정쩡하게 창업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단한 막 핫플레이스 내가 실력을 갖고서 내가 혼자 모든 걸 케어할 수 있는 정말 실력이 되는 그건 청년의 나이는 이미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수동 이렇게 평당 9만 원 이하의 안 좋은 집인데 내가 약간의 실력을 배워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이슈를 만드는 효율성 좋게 하는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거는 배달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업종에 대해서 배달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기본 생활비 뭐 4,500 정도는 무난히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유명해지고 잘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800만 원, 1,000만 원을 도모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엔 핫플레스 들어갔을 때 매출은 나올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버는 시스템은 아닐 수가 있고 오래 버틸 그걸 하려면 진짜 아까 평당 9만 원 그런 원칙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좀 돌아가셔야 된다 말씀이신데 제가 배달이라고 하면 좀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사실 저도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어느 정도 안 나오면 이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없죠. 생각이 될 정도로 답답한 경우들이 초창기에 지금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저 같은 경우는 배달용 메뉴를 다시 만들어라. 단가도 이거 메뉴 이렇게 있으면은 홀에서 판매는 안 하더라도 좀 끼워서 좀 할 수 있게 좀 이게 좀 폼 좀 나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도 기본 단가 2만 원 가치는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해라고 해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단가를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쉬운 단가가 아니에요. 쉬운 단가가 아닌데 지금 패스트푸드에 들어가는 네. 동이 여기가 성남동이라고 하면은 네. 뭐 신흥동 옆에 있을 거고 뭐 분당 야탑 푸진동이라든지 어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몇 군데나 꽂아놓고 지금 아 깃발이요? 어디까지 가세요? 지금 일단 배달을 가는 지역은 위례나 야타까지 가요. 아, 그래요? 성남 전 지역은 물론이고 이제 위례라고 그러면은 거리가 한 4.5km, 5km 거기도 가고 이제 분당 쪽에서도 이제 위쪽에 있는 야타. 일단 그건 제가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사용을 하는 배달 대행사가 여기까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계 지역까지 이제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쉽게 단적인 예를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라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못 달죠. 업주가. 아, 네. 달 수는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리뷰 이벤트라든지 그거를 이제 마케팅을 못 해요. 물론 배달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그런 거를 대리해서 해주니까 편하고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첫째는 이벤트 마케팅을 못 하고 두 번째는 배달을 성실히 잘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일반 배달 대행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안 해놓는 거죠. 배달 대행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마음이 어떻고 어느 수익을 가져가면 그 사람의 고충이 뭐가 문제고 힘든지를 업주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맞춰주면 라이더스랑은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배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유대감도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들이 업무적으로서 원해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웨이팅 없이 빨리 재촉 없이. 근데 재촉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지켜주지만 약속한 시간 15분이면 10분이면 10분 15분 15분 내가 코를 불렀을 때 이 음식장은 절대로 음식이 나와 있어. 약속을 어기지 않아라는 믿음만 준다면 무조건 오죠.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잖아요. 너 왜 내가 약속한 시간 15분 내에 배달을 안 해? 라고 한다면 들고 있는 업장에 음식수가 몇 개가 됐든지 제가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약속을 너는 왜 안 지켜? 왜 나만 지켜야 되는데?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업장보다도 빠른 근거리 1km 이내 지역은 저희가 보통 음식이 7, 8분 내에 나오고 배송이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면 12분, 주문한 지 12분 내에 배송이 돼요. 음식은 누가 뭐래도 따뜻한 음식이 맛있지 식은 음식 맛있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는 배송만 빨라진다면 모든 게 만족이 되죠. 음식 따뜻하니까 빨리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약간 비싸거나 양이 적더라도 나머지 세 개의 장점이 D를 감수를 하게 해주잖아요. 양해를 하게 해주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처음에 했던 건데 예전에 저도 쌀국수 배달 처음 할 때 배달을 원래 안 하다가 하니까 얘네들이 다 안 해줘. 왜냐면 콜이 얼마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점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알게 그쵸, 되고 그쵸. 콜수가 30건만 이렇게 넘어가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엄청 잘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빨리 가고 하나도 안 풀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단골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어필이
그게 극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더군다나 페이더스는 금액이 고정 금액이 아니라 퍼센티지인데 그러면은 뭐 저는 오히려 전체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평단이 어떤 배달 업종보다 저희 2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뭐 족발이나 보쌈면 1인 세트를 시켜도 2만 원이 시작이니까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할 때 오히려 유리한 건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히 필요 그런 거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퍼센테이지 제도도 좋지가 않고 속도도 그렇게 빠르거나 마케팅도 할 수가 없고